친절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대유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함부로 베푸는 친절은 상대에게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권리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선을 넘는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품격을 단단하게 지켜낼 정약용의 지혜를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평생 나를 괴롭혔던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허망하고 가슴 시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진심을 다했고 상대가 가장 힘들고 처절할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밥 한 끼 더 사고 내 몸이 고달파도 상대의 하소연을 밤새 들어주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형편이 좀 나아진 상대는 어떤가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는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가 조금이라도 예전 같지 않으면 사람 변했다며 타박을 하고 어느새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런 자괴감에 빠지곤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나? 사람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는 걸까? 내가 만만해 보여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믿었던 탓이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누구입니까? 조선 최고의 천재로 칭송받으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으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유배지로 쫓겨났던 분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처절한 고독과 믿었던 사람들의 비열한 배신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분이죠.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을 외면하는 제자들과 등을 돌리는 동료들을 보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잘해주기만 하는 친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지는 않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이라 서운함이 가득하신가요? 혹은 오랜 친구라고 믿고 간과 쓸개 다 빼주었건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친구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웃으며 들어주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참아온 그 수많은 세월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끊어준 셈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구걸과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이제는 착한 사람이기를 단호하게 포기하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이 멍드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대신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무조건적인 친절을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으려는 자들을 어떤 태도로 다스려야 하는지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4가지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영상 중간중간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지혜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는 사람 때문에 휘둘리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 충만한 평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사람은 정말 선을 넘네라고 느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읽으며 저와 다른 시청자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매서운 인생 조언,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첫 번째 조언은 이렇습니다. 내 호의가 상대의 권리가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그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져야 할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분명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도움의 기준이 없으면 결국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에 중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심 없이 반복되는 호의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남기기보다 익숙함을 남기고 그 익숙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그는 삶을 통해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을수록 그리고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을수록 더 많이 맞추게 됩니다. 상대가 실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서운해하지 않도록, 괜히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은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상대가 고마워할 때마다 더 잘해주고 싶어지고 그 관계가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의 호의는 고마움으로 남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서서히 관계의 역할처럼 굳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가 부탁을 할 때도 미안한 표정이 줄어들고 부탁의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일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눈에 띄게 무례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태도의 변화가 먼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상황을 먼저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냥 부탁부터 꺼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작은 위화감을 느끼지만 괜히 예민하게 보일까봐 그냥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넘기고 나면 그 위화감은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새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나는 늘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고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고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는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관계는 그렇게 굳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 지점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는 중심 없이 베푸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작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친절이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칭찬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분명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깨질까봐 계속해서 맞춰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조용한 부담이 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괜히 미안해지고 예전처럼 못해주면 내가 변한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태를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소모하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편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에 기대게 되고 그 기대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선이 흐려집니다. 일부러 무례해지려는 마음이 없어도 편함 속에서 경계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배려하던 사이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이 계속 맞추는 관계로 바뀝니다. 한쪽은 계속 베풀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구조가 오래 유지되면 받는 사람은 그 상황을 당연하게 느끼고 베푸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달라져도 상대가 멀어질 것 같고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끝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계속해서 예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이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호의가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고 언젠가는 후회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순간을 미리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마음 자체는 귀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잃어가게 만든다면 그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베풀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호의는 결국 자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치지 않는 선을 알고 그 선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힘을 가지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친절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계속 이어가고 있는 행동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행동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서로가 편안할 때 오래 이어집니다. 한쪽이 계속 맞추는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쪽의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처음부터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이 있는 친절은 관계를 지키지만 기준이 없는 친절은 관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 나를 가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늘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관계도 더 오래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의 균형은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친절은 부담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건네는 따뜻한 마음으로 남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두 번째 조언은 이렇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강한 대응은 말이 아니라 침묵과 거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와 같이 맞받아치거나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웃으며 넘겨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말로 이기려 하거나 아무 일 아닌 척 넘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 순간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는 묘한 찝찝함이 남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답답함, 혹은 괜히 더 크게 말해버렸다는 후회가 뒤섞여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말이 아니라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벼운 사람일수록 말로 이기려 하고 중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침묵으로 상황을 정리한다고 여겼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단호하게 멈추는 순간 그 공간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웃으며 넘겨버리면 그 말은 아무 문제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침묵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반응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조용히 바뀝니다. 상대는 그 순간 내가 방금 선을 넘었구나 하는 느낌을 스스로 받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누군가가 지적해 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 감정에 따라 말을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대부분 또 다른 말을 불러오고 대화는 점점 길어지며 결국 감정만 더 소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드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말로 이기려는 순간 이미 그 대화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는 사이에 마음은 더 피곤해지고 관계는 더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선택하지 않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도 쉽게 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명은 결국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요청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태도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신호가 조용히 전해집니다. 그 짧은 3초의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상대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고 나에게는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을 지나면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상황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아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모든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반복해서 선을 넘는다면 그 관계에는 조용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굳이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조금 덜 가까이 하고, 예전보다 조금 덜 반응하고, 예전보다 조금 덜 맞추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를 상대의 반응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웃으며 넘겨주면 그 선은 조금 더 앞으로 당겨지고, 아무 말 없이 받아주면 그 선은 점점 흐려집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라지는 순간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선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거리두기는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키는 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 선이 분명해질수록 상대도 조심하게 되고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선을 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웃으며 넘기거나 참거나 혹은 나중에 혼자 속상해하며 마음을 사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그 상황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크게 싸울 필요도 없고 차갑게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침묵과 거리라는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신호가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상대는 점점 선을 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넘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구나 하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다시 조심스러워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의 방향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힘, 즉시 설명하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쌓이면 관계는 다시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례한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깊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선을 다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세 번째 조언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무엇을 더해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내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절할 줄 아는 힘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신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재물보다 소중한 것이 신의이지만 명분 없는 부탁에 응하는 것은 신의가 아니라 비굴함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잃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언제나 선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부탁이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가까운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마치 정이 없는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번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그 부탁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도와줘야 하는 사람처럼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을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기준 없이 반복되는 도움은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처럼 바뀌고 그 의무가 쌓이면 마음속에 억울함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도와주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거절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명분 없는 부탁에 응하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라고. 신의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지 한쪽이 계속 참고 맞추는 관계에서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고 무엇이든 맞춰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그 기준을 조용히 지켜낼 수 있을 때 사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거절이라는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할수록 서로가 더 편해집니다. 처음에 미안해서 들어준 부탁이 나중에는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커져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서로가 불편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은 관계는 오래갑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준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맞춰주다 무너지는 관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호한 거절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감정을 담지 않고 조용한 말로 자신의 기준을 전하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이번에는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괜히 미안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한번 지나고 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더 해주느냐보다 무엇을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생활의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신의는 상대를 위해 나를 다 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선을 존중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유지되고 마음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맞추다 서로가 지쳐버리는 대신 서로의 기준을 존중하며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 원칙에 어긋나네. 이 말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차분하게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탁이 두려워 관계를 피할 필요도 없고 맞춰주느라 스스로를 지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균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바로 그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든 해주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네 번째 조언은 이렇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는 사람도 관계도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익숙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인맥도 권력도 기대어 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만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자신과의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긴 수많은 글과 책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안정되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에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찾고 소리를 틀어놓고 괜히 전화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으로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점점 작아지지만 그 시간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중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지켜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이라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말해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언제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낯설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괜히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신과 다시 가까워질 기회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차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약속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 그 작은 시간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마음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때부터 삶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조용히 옮겨옵니다. 남들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대접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찾아가 보고 하고 싶었던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투도 차분해지고 행동도 여유가 생기고 누군가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선을 넘지 못합니다. 괜히 무례하게 굴거나 가볍게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단단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은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깊은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 관계에 매달릴 필요도 줄어듭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을 즐기고 없으면 그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삶의 균형이 잡힌 상태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견뎌낸 시간은 단순한 고독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붙잡고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더 깊이 가까워졌고 그 힘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언젠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은 늦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쓰는 것, 조용히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사람도, 돈도, 환경도 아닙니다. 나 자신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누구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변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주변도 그만큼 가볍게 대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대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경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절대 함부로 잘해주지 마십시오.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잃어버릴 만큼 무조건적으로 베풀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아껴서 건네야 할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참고 맞추고 양보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기준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상처 입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필요할 때는 베풀고 아니다 싶을 때는 멈출 줄 아는 태도. 그 균형을 지킬 수 있을 때 인간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따뜻한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태도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무엇보다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관계보다 먼저 나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지키는 사람은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도 조용히 선을 긋고 무례한 말 앞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쌓이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은 많은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돌보고 나를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그 위에 세워진 관계만이 오래가고 그 관계 속에서만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타인의 무례함에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단단히 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빛 여행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써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